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28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주식시장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하루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고요. 펀드 매니저들도 내일 하루는 좀 쉽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빨간 날 아니면 거의 안 쉬거든요. 네, 주식시장이 매일 좀 이렇게 급변화하고 있고 또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시장하고의 이 리듬이 끊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과거에 이직을 할 때도 11월 30일까지 회사를 다녔으면 그 다음 직장에 12월 1일 날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잃지 않으려고 그랬었던 건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정말 몇백억 대의 주식으로 몇백억 대의 수익을 내셔서 자산가가 되신 슈퍼개미들 있잖아요. 인격적으로도 되게 존경할 만한 그런 슈퍼개미들 방송에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 네. 안 나오는 그 슈퍼개미들 만나보면 점심도 먹으러 안 나갑니다. 점심때의 시장 흐름도 놓치지 않으려고 점심을 이제 시켜서 드시던가 아니면 9시 전에 밥을 먹고 3시 반 장 끝나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하고 계속 시장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빨간 날 아니면 좀 안 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 하루는 좀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쉬니까 붙여서 쓰면 금, 토, 일, 월까지 쉬나요? 꿀맛 같은 휴가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댓글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영희 님이 고양이네요, 고양이. 제가 눈치가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왜 저는 눈치가 이래 빠를까 생각해 보면 삼형제 중에 제가 둘째입니다. 둘째들이 중간에 이제 좀 끼어가지고 눈칫밥을 좀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뭐 눈칫밥 먹은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예전에 어학연수 가고 유학 갔을 때 영어가 잘 안 들리잖아요. 제가 참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어학연수 간 첫날 나와가지고 그때 샌프란시스코였었는데요. 나와서 그때 KFC를 다 같이 갔어요. 거기는 이제 폴란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대만에서 온 친구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KFC를 가서 쭉 줄 서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세트 넘버 1, 2, 3 뭐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세트 1 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세트 1 플리즈 딱 이렇게 했더니 막 뭐라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해서 그냥 예스 했더니 또 한 번 물어보더니 예스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뭐 하고 또 두 번째 또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뭘 물어봤냐면 regular or spicy였어요. regular or spicy.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yes 했더니 뭐 이러더니 그냥 regular를 넣어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펩시들 음료수를 선택하라였던 것 같은데 거기 뭐 펩시 아니면 또 코카콜라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콕도 있고 하여튼 뭐 음료수를 뭘 할 건가라는 질문에서도 그것도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그냥 예스 했더니 그때도 뭐 겨우게 까우뚱까우뚱거렸더니 했던 것 같고 마지막이 세 번째 제가 이제 예스맨이 됐었는데요. 마지막에 또 뭐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해가지고 그게 또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예스 했더니 좀 한심한 듯 쳐다보더니 포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히어라 투고였어요.
여기서 먹을 거냐 아니면 가져갈 거냐.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고 예스 했더니 포장을 해주더라고요. 저만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친구들 있는 데 가서 포장 뜯어가지고 먹었던 그렇게 3번의 예스 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눈치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내가 잘 안 들리니까 처음에. 그래서 눈치, 주식시장도 사실 좀 눈치거든요. 눈치. 시장이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려면 눈치밥. 그래서 주식시장에 약간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주식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데, 이 눈치라는 게 말 그대로 눈치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격이 되게 대쪽 같으신 분들이나 자기 자존감이나 뭐 이런 게 되게 강하신 분들은 막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만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시죠. 고수 레벨로, 완전한 고수 레벨로 갔을 때는 나의 원칙대로만 이렇게 투자하는, 그게 이제 워런 버핏식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원칙대로 우직하게. 그럴 필요가 있는데, 고수 레벨로 가기 전에 유연하지 못하면 계속 시장을 부정하게 되고, 시장에 주는 메시지에 반하게 되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시장에서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또 눈치가 좀 빠르다고 생각했다가 이 고영희님을 왜 못 알아들었을까? 고영희 빨리 하면 고양이가 되는데, 그죠? 네. 하여튼 저도 읽어보면서 뒤통수 한 대 맞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또 질문 있습니다 해서 배당락 관련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에 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사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태영건설 이러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라는 기사이거든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러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고,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서 워크아웃을 신청할 계획인데,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워크아웃 신청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고 하네요. 이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부실 징후 기업이 채권단에다가 신청을 하며 채권단의 70% 이상이 동의를 하며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지난 9월 말 기존 태영건설의 지금 순차익금이 1조 7,436억 원인데, 주요 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 2천억 물렸고 국민은행이 1,600억이네요. 순차익금보다 더 큰 문제는 PF 대출의 선 보증이라고 합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PF 보증 잔액이 3조 8,987억. 이 가운데 이달 3,956억이 이달이고, 내년 1분기에는 4,360억이 만기가 돌아오네요. 분수령은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오늘이네요. 480억 원 규모의 서울 성동구 오피스 개발 PF에 대한 채무인데, 이 PF의 만기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큰 데다가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가 계속 내관으로 우리 시장에 지금 잠재된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요게 어떤 식으로 지금 기업들의 부도로 이어지고, 이 기업에 대한 부도가 이 금융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예, 그런 사례도 처음 지금 이 태형건설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사가 PF 문제로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요 케이스를 좀 읽어보면 그 다음에 발생할 잠재적인 부실을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대출 감면이나 만기 조정, 신규 자금 공급 등의 지원을 받게 되네요. 하지만 시공 능력 평가 지금 태형건설이 16위나 되네요. 이야, 굉장히 큰 회사네요. 저기 경기도에 언저리에 이 옛날에 태형 CC라고 골프장도 있었었는데, 네, 이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여파가 건설업계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은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을 받아들이고 시장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태형건설 협력사에 대한 피해 예방과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 있는데 그동안 워크아웃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을 해온 태형건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금융당국이 옥석 가리기 기조로 이렇게 선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장 28일 만기가 들어오는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장 대주단은 432억 원 규모의 이 PF 만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연쇄적인 타격이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또 성수동 오피스 2 개발 사업의 대주단인 KB증권이 191억, NH농협 캐피탈이 191억, 키움저축은행이 50억 이 28일 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네요. 대주단에서. 시장에서는 워크아웃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채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PF 만기 연장에 대한 불발이 워크아웃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태형건설이 당장은 보유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지만 줄줄이 만기가 예정된 사업장의 대주단이 비슷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서이고요.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 도래하는 태형건설의 PF 보증 규모가 4,361억이고요. 이어서 2분기 1,760억, 3분기에도 1,861억 원 등이라고 하네요. 지난달만 기준으로 태형건설의 PF 보정 잔액은 3조 5천억 원으로 자기 자본의 373.6%에 달한다고 하고요. 태형건설 위기설이 불거진 것은 1년이 넘었는데 하지만 부동산과 금융시장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당국에서 금융권의 만기 연장을 독려하고 태형그룹도 알짜자산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만기 연장을 통해 버텨왔다. 우리가 내년 총선 전까지는 이걸 터뜨리지 않는다. 계속 만기 연장을 해줄 거다. 이런 기대들을 시장에서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즘은 이 정치권에서 뭐라고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주단인 은행이나 증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일에는 고령의 창업주인 윤세영 명예회장 님이 90세시네요. 까지 경영에서 복귀를 선언하면서 시장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셈이고 한두 개 사업장의 만기를 연장해 준다고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이러면 28일께 워크아웃 신청에 나설 것으로 안다라고 했고 태형건설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자체 사업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의 27%가 자체 사업이었네요.
이 자체 사업 자금을 PF를 통해서 조달한 게 화근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자체 사업을 자기 자금으로만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자체 사업을 PF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었네요. 도급공사, 해외공사 등으로 매출을 다양화하지 않은 데다 이른바 시행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자금난을 부채질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태영건설이 수주한 계약 23건 가운데 9월 말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는 건은 14건이나 되네요. 통상 수주와 착공 간 시차가 있긴 하지만 2년간 수주 계약의 절반 이상이 미착공 상태라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고, 미착공 계약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분양 리스크가 큰 지방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재계 16기가 워크하우스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도 이 관련된 기사들 나오면 계속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요. 미국 국채 투자로 연 10% 수익. 네, 미국 국채 투자로 어떻게 연 10% 수익이 나오죠? 한경 세 번째 ETF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서 연 10% 수준의 배당 수익을 노릴 수 있는 SOL. 소울이면 이게 신한에서 하는 거다, 그죠? 신한자산에서 운영하는 ETF가 소울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울 미국 30년 국채 커브드 콜. 이것도 커브드 콜이네요. ETF가 어제 상장이 됐네요. 이 ETF는 한국경제신문사가 개발한 KEDI 미국 국채 20년 플러스 커브드 콜 지수를 한경이 개발한 이 KEDI 미국 국채 20년 플러스 커브드 콜 지수, 이 지수를 추종하도록 되어 있네요. 미국 장기 채권에다가 커브드 콜 전략으로 투자를 해서 매월 배당금, 분배금이죠. 이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네요. 월 1% 내외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과연 그런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커브드 콜이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많은 분들이 거의 4만 명 이상 보시더라고요. 네, 커브드 콜 구조는 이제 아시겠죠? 이 커브드 콜이란 특정 자산을 매입하는 동시에 해당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를 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A 자산을 매입하는 동시에 A 자산을 11,00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이고, 자산 가격이 11,000원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손실은 나고, 근데 매수한 자산은 이익이 나고, 그게 이제 퉁쳐지면서 제로가 되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반면에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콜옵션 매도 때 받은 프리미엄을 통해서 손실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콜옵션이 제가 그때 로또 복권 발행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옵션을 매도하게 되면 그 옵션에 대한 복권을 발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데 10,000원이 9,000원 가면 10% 손실이지만, 콜옵션을 매도해놓은 게 전부 다 그 콜옵션을 사간 사람들이 다 꽝이 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복권을 발행한 나의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복권의 콜옵션의 가격이 만약에 500원이었다. 그러면 자산은 10,000원이 9,000원으로 가서 1,000원이 손실이 나도 옵션판 매도 금액이 500원이 퉁쳐지면서 나의 손실은 5%밖에 안 되는 그런 식이죠. 근데 큰 폭으로 만약에 40% 자산이
10,000원이 6,000원이 됐다. 그러면 6,000원에서 500원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6,500원 내 손실은 마이너스 35%. 그래서 큰 폭으로 손실이 났을 때는 그렇게 커버가 되는 비중이 좀 작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자, 소울 미국 요 ETF는 이날 50원 상승한 1050원에 마감을 했다네요. 어제. 자, 올 들어 국내 투자자는 미국 증시에 거래되는 ETF를 쓸어 담았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연 5%를 넘어서면서 장기채 투자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과 시세 차익이 커졌기 때문이고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상품이 거의 없다 보니 장기채 투자금이 대부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출시한 소울 30년 국제 커버드콜 ETF는 서학개미 인기 상품을 국내로 옮겨놓은 상품인데 올해 국내 투자자가 3,500억 원어치 가량을 순매수한 장기채 ETF iShares 20년 플러스 20년 이상 되는 TV 미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 TLTW 네, 장기채 iShares TLTW의 한국판 상품이라고 합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는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데 연금 계좌에서 예금 적금 대신 투자할 수도 있고 연금 계좌에서 지금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예금 적금 채권 등 안전자산을 30% 이상 무조건 담아야 되잖아요. 이 상품은 연금 계좌에서 예금 적금 대신 투자할 수가 있네요. 요게 장점이네요. 지금 저도 퇴직연금 계좌에 거의 70%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 ETF로 꽉 채워놨고요. 그 30%는 이제 채권형 ETF로 어쩔 수 없이 해놨는데 요 채권형이 어느 정도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요 부분을 조금은 공격적인 걸로 하고 싶었었는데 요걸로 바꿀 수가 있네요. 자, 이 ETF를 운영하는 신한자산 운영 관계자는 연금 투자자는 70% 비중으로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예적금에 주로 투자해 왔다면서 연 10% 수준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이 상품에 투자를 하면 연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 투자 위험도 있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가 다시 그러니까 이 채권이 폭락한다는 말은 금리가 급등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만 미국 페드가 내년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만큼 채권 가격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지금 어제 또 3.8이 깨졌죠. 예. 한 두 달 전에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10년물 국채를 미국 10년물 국채를 매수를 해서 3년 연속 손해난 적이 과거 100년 역사에 한 번도 없다고요. 근데 지금 21년, 22년 올해 3년 연속 손실이 났기 때문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3.876 얼마인데 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87 얼마 밑으로 떨어져서 저는 끝날 확률이 높고 그러려면 10월 달에 5%였잖아요. 5% 찍었잖아요. 5%가 3.87 밑으로 끝나면 두 달 동안에 금리가 확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이 금리가 확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에 랠리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꽤 큰 연기금에서 요청이 와가지고요. 연기금 가서도 얘기를 하고 서울 머니쇼랑 몇 군데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어젯밤 기준으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플러스가 났습니다. 국채 금리가 아니라 국채 가격이 작년 연말 대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페드가 금리를 인하를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위로 급등할 위험은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돼 있고요. 신한자산 운용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5%가량 움직인 올해 유사 상품인 TLTW는 배당 수익률이 15%에 육박을 했고요. 12.63%에 달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ETF는 금리 하강 국면에서 연 10%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게 신한자산운용의 설명이고, 네, 이 부분이 아까 주가가 올라갈 때 나는 10%만 먹으면 돼. 원래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면 그쪽에서 보시면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걸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괜찮아, 10%만 먹으면 돼 하면서 콜옵션을 딱 10% 이상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먹어도 된다. 콜옵션 매도를 때려버리면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채도요, 수익률이 뭐 2020년 요럴 때 금리를 확 낮춰줬을 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10%에서 괜히 커버드 콜을 괜히 씌워놨네, 한 15% 먹을 수 있었는데, 요럴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이미 올해 이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요 전략은 저는 굉장히 좋은 ETF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금리를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요, 내년에 되게 또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자산은 흔들리는데 경제 자체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아주 많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면 금리가 어정쩡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한 5%, 10% 이내로 올랐다 했을 때 이 콜옵션을 이렇게 딱 때려 놓으면 그 콜옵션 프리미엄만큼 수익이 더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12.63%에 달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 프리미엄이 옵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옵션을 매도를 때리면 12.63%가 더해지는데, 금리가 급락만 하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채가 3.7에서 연말이 됐는데도 3.7이에요. 연말이 됐는데도 3.7로 끝났어요. 그래서 채권에서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라고 딱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는 이 옵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꽝이 되면서 이 12.63%의 옵션 매도를 했던 게 전부 다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커버드 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커버드 콜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알로 그냥 먹는 걸 선택할 거냐는 시장 전망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고 하면 S&P 500 뭐 나스닥에다가 괜히 커버드 콜 씌워놓으면 좀 아쉽죠. 올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60% 올랐잖아요. 나스닥이 한 40%. 근데 만약에 커버드 콜을 10%에 씌워놨으면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좀 변동성장으로 그냥 왔다 갔다, 올해는 약간 왔다 갔다 플랫으로 소폭 오르거나 아니면 소폭 내리거나, 그런 국면에서는 이 커버드 콜 전략이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꽤 지났네요. 워낙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학구파가 많으셔가지고 이 어려운 커버드 콜 이런 거에도
보면 투자를 많이 하셨다라고 돼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스라엘 인텔 증설에 32억 달러 지원했다. 요 얘기 어제 아침에도 아마 들으셨을 건데 왜 저렇게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다가 인텔이 거기다가 증설을 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저렇게 전쟁 난리통인데 하마스에서 로켓포 막 발사하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에다가 뭘 얻으려고 했을까? 자,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에 250억 달러, 약 32조 원을 들여서 기존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인텔에 32억 달러, 약 4조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이스라엘 정부와 인텔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고요. 인텔은 이스라엘 남부 키르얏 갓에 있는 웨이퍼 제조 공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인텔 전체 투자 규모의 12.8%에 달하고요. 키르얏 갓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지금 가자 지구에서 42km 떨어진 곳이라네요. 42km. 여기서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 일청사 이렇게 찍고 가면 52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영종도까지가 52km니까 그 영종도 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까지가 대략 한 42km 되겠다, 그죠? 여기서 송도, 송도 정도 가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인텔은 이 지역에서 10나노미터 칩을 생산하는 공장 팹28을 비롯해서 4개의 개발 및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직간접적인 고용 인원만 약 42,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10나노 칩을 생산하는 공장 팹28을 비롯해서 4개의 개발 및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설하는 웨이퍼 공장은 2028년 가동을 시작을 해서 최소 2035년까지 운영될 예정이고요. 키르얏 공장 확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 또는 계획 중인 투자와 함께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육성하려는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고요.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악과 전쟁을 벌이는 시점에서 이번 투자는 이스라엘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텔은 약 50년 전인 1974년 이스라엘에 진출을 해서 현재 4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네요. 1974년? 그때 1차 중동전, 오일쇼크죠, 오일쇼크. 중동전쟁은 훨씬 그 전이고요. 1차 오일쇼크가 터졌던 시점에도 인텔이 이스라엘에 진출을 했었군요. 해서 현재 4개 공장을 운영 중이고요. 이스라엘에서 인텔은 약 90억 달러를 수출을 해서 전체 하이테크 수출의 5.5%를 차지하네요. 인텔이 이스라엘에 웨이퍼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것은 기존에 있는 파운드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파운드리를 늘리려고 하네. 이 TSMC가 대만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죠? 이 TSMC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상당한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내년 내후년 초까지 좀 좋게 보는 이유도 이 파운드리에 그 미국이 주도하는 이 반도체 동맹에서 자세히 그동안의 신문을 읽다 보면 이 파운드리에 대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뭐 중국은 대만은 25년도에 흡수하겠다. 얼마든지 그러고 있고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가 또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친중파가 만약에 차지했을 경우에 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이렇게 분산시키려고 저는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네, 그랬을 때 파운드리 1등 TSMC, 2등이 삼성, 3등이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밑에 4, 5등 네, 또 인텔도 있고 한데 네,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 이런 조치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트럼프 어제 저녁 모임을 하는데 트럼프 요 얘기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 때는 관세 폭탄 무조건 10%포인트 더. 어제 한 4조 운영하시는 그 매니저 분은 이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면 이게 재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재 세율보다 무조건 10%포인트 올리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5월부터 21년 초까지 USTR 대표를 미국 무역대표를 맡아서 중국 등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을 총괄을 했던 사람이네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예.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 또다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외국산 제품에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요. 다만 모든 외국산 제품의 최종적인 세율이 10%가 되는 것인지 기존 관세에다가 10%포인트의 세율을 추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서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후자라고 했습니다. 기존 관세에다가 10%더 얹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관세법에 따라서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백한 권한이 있다고. 다만 그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임자가 쉽게 철회할 수 없도록 의회에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내가 아는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할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수입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 그만큼 미국산 제품 수요가 늘어서 미국 내 제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관세율이 올라가면 수입 제품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단점도 있고 특히 값싼 수입산을 많이 소비하는 서민층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어제 모임에서 이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 얘기가 또 막 나왔었는데요. 저도 지난 크리스마스 때 드디어 알리익스프레스를 가입을 해서 한 10개를 신청하다 보니까 이거 고물가가 여기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이런 걸 1,600원에 팔지? 네, 그런 식으로 확실히 이 고물가 시대에 더 싼 걸 찾고 그 더 싼 걸 더 빠르게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또 재고가 많이 남게 되니까 이 재고 처리를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싸게 내놔야 되고 그런 걸로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미국이 대부분은 보면 다 뭐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그 미국이 골디락스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싼 공산품을 미국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물가가 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세금을 관세를 또 부과하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건데 그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제경제 분야 보좌관을 지낸 데니얼 프라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따른 비용을 미국 소비자 및 생산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면서 동맹국을 소외시킬 위험도 있고 지난번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때 한국, 일본 등과 같은 핵심 동맹국은 그가 곧 정신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복을 자제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계속 면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USTR은 이날 중국산 제품 352개와 코로나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기간을 오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로 5개월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야, 내년 5월 말이 됐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내년 5월 말이면 미국 대선에 대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나오겠다 그죠?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하실지 공화당에서는 또 누가 후보로 나올지 예. 그런데 이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재앙이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때도 2016년도에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대선에서 붙기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하면서 야 트럼프 되면 시장 망가지겠구나 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잖아요. 단지 트럼프가 되고 나서 17년, 18년 초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2,600까지 올라가면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좋았는데 2018년도에 2월 3월부터 요 중국하고의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일으키면서 관세 때리기 시작하면서 다분히 2020년도 재선을 앞둔 전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한 1년 반 엄청나게 스트레스 주고 실제로 2020년 1월 15일 보면 중국하고 합의한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관세 일부 철회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앙적인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현대 기아 기계공학의 진수 하이브리드 80만 대 눈앞. 어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억나시죠? 프리우스가 1900 언제요? 97년도에 그때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카가 출시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기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카 80만 대 판매 달성을 눈앞에 뒀다. 최근 들어서 대세로 떠오른 하이브리드카 수요를 잡으면서 1년 새 판매량을 30% 넘게 끌어올린 결과인데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투자 속도를 늦추고 하이브리드카로 다시 눈을 돌리는 동안 현대기아는 10여 년 전에 완성한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앞세워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 여기 기사 읽다 보면 그죠? 지금 전기차 투자 속도를 늦추고 하이브리드 카로 다시 눈을 돌린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투싼하고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카 판매 규모가 26만 대였었네요. 근데 올해 76만 6천 대. 현재 11월까지니까 80만 대 가까이 되네요. 이게 전년 동기보다 지금 32%나 증가를 했고요.
하이브리드카 판매 호조는 현대차 그룹이 올해도 글로벌 완성차 판매 3위를 지켜낸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데,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카 인기가 높아지면서 하이브리드 풀 라인업을 갖춘 현대기아가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는 7종의 하이브리드 카를 판매하지만 포드 링컨은 6종, 스텔란티스가 3종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GM이 하이브리드가 1종밖에 판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기술력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고, 45분이나 됐네 또. 네, 현대기아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고 하이브리드카 라인업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합니다. 병렬형 하이브리드는 또 현대기아가 세계 최초로 2011년도에 그때 또 개발했었네요. 쭉 읽다 보면요. 1991년 한국 최초 독자 엔진 개발 엔진인 알파 엔진을 시작으로 정교한 기계공학 기술력을 누적해온 것이 하이브리드 경쟁력으로 꼽힌 것이고, 현대차 그룹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모두 판매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우위 요소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카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세단을 주로 생산하던 울산 3공장을 개조해서 내년 3월부터는 코너와 투싼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AI 시대에 급부상한 CXL 메모리, 삼성 차세대 반도체 선점 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뭐지? CXL은 또 뭐야? 라고 보게 되는데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걸 CXL이라고 하는데, CXL은 메모리 용량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는 연결 기술로 AI처럼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적합하다네요. 삼성전자는 AI 시대 본격화를 맞아서 CXL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하는데, 업계 최초로 기업용 리눅스 1위 기업인 레드햇과 CXL 메모리 동작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의 CXL 기반 메모리가 컴퓨터 운영 체제인 리눅스에서 잘 작동을 했다는 의미인데, 데이터 센터 고객들은 별도의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삼성 CXL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CXL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AI 시대의 중요한 기술로 꼽히는데, AI용 메모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HBM이 D램 여러 개를 연결해서 메모리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 CXL은 컴퓨터 내부 시스템 전체를 연결하고 합친 것이다. 그래요? 컴퓨터의 두뇌인 CPU와 그 다음에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정보가 저장된 메모리 반도체 등 다양한 컴퓨팅 시스템이 통신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식이라고 하네요. 메모리 용량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다는 확장성도 강점인데, 기존에는 서버를 사용하면 메모리 용량과 성능이 고정됐지만 CXL 기반 메모리는 여러 대의 서버가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메모리 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CPU당 16개의 D램이 평균 최대치라면 CXL을 이용 시 메모리 용량을 최소 2배 이상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가격 부담이 줄어드는데, HBM은 D램보다 7배 이상 비싸지만 CXL을 활용을 하면 저렴한 DDR5 램으로 메모리 용량을 늘릴 수 있다네요. 전자는 HBM 분야에서 다소 뒤처졌지만 CXL 분야에서는 경쟁사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21년 5월 세계 최초로 CXL 기반 D램 기술을 개발했고, 지난 4일에는 CXL 관련 4종의 상표를 출원하면서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근데 아까 이게 리눅스 기반이라고 돼 있어서 리눅스 기반의
이런 서버나 이런 게 도대체 규모가 얼마인지. 그래서 여기 요 표가 나오네. 세계 CX의 시장 규모인데 작년에 17억 달러, 한 2조 되네요. 2조였는데 26년도에 21억 달러, 2조 한 4, 5천억, 2조 5천억, 6천억. 그리고 28년도에 158억 달러 해서 2028년 됐을 때 5년 뒤에 지금보다 작년보다 한 10배 성장을 하네요. 그래도 9배 정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158억 달러, 한 17, 8조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시장 규모는 아니다, 그죠? 아무튼 HBM에 대항하는 뭐 또 다른 기술을 개발했다. 예, 이런 기사였습니다. 예, 오늘 몸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